안녕하세요. 피부의 진심 피부과 전문의 최혜진입니다. 비온지 시청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올여름 정말 매우 더웠는데요. 드디어 비로소 이제 조금 찬바람도 불고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을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해보지만 1년이 또 이렇게 가버리면 아쉬울 것 같아서 약간 양가 감정이 조금 드는 시즌인데요. 제가 지난달에는 피부에 좋은 활성 성분 3가지 어떻게 잘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잘 실천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오늘은 제가 동안 피부를 만드는 3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정말 웰 에이징, 슬로우 에이징이 시대의 화두잖아요. 건강한 몸 가꾸기만큼이나 또 이 젊고 건강해 보이는 피부를 가꾸기 위한 노력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셔서 이러한 주제로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꿀팁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이 든 사람의 피부와 젊은 사람의 피부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젊은 사람들의 피부는 굉장히 톤도 맑고 잡티도 없고 잔주름, 처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잔주름, 잡티 비롯해서 점점 얼굴선이 조금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피부 전층에 거쳐서 보일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노화의 시작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거중만의 변화만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피부 노화가 진행하면서 피부 표층은 굉장히 얇아지고 진피층의 주요한 구성 성분인 엘라스틴, 콜라겐 이런 것들은 또 감소해요. 또 중요한 게 이 지방도 같이 감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지방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좋은 시술을 하거나 했을 때 새로운 좋은 피부로 재생될 수 있는 시그널을 많이 보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까지 이 좋은 지방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런 지방의 양도 많이 감소를 합니다. 게다가 이 지방 밑에 있는 근육도 조금 줄어들고 뼈도 조금 흡수되기 때문에 정말 피부 전층도 변하고 이렇게 근육, 뼈의 변화로 얼굴형도 조금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은 결정적으로 톤, 결, 윤곽 모두 조금 두드러지게 변하기 때문에 조금 젊은 피부, 예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요소, 톤, 결, 윤곽을 골고루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부 노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실천 습관 또 이제 적절한 시술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노화의 속도가 일정할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지난달 중순에 굉장히 이제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핫하게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이 노화의 속도가 선형적으로 일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나이가 훅 가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미국 스탠퍼드 의대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44세와 60세에 이렇게 급격하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보통 40대에는 알코올, 카페인, 지질대사, 심혈관 질환, 피부도 들어가네요. 이런 것들과 연관된 분자수가 확 변하고 60대에는 탄수화물, 카페인 대사, 면역 조절, 또 피부도 여기 또 들어가요. 사실 40대야말로 우리가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은 시기잖아요. 일적으로도 그렇고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잘 돌볼 여력도 조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리를 조금 잘 못해서 그런 와중에 또 이런 변화도 또 급격하게 시작이 되니까 노화가 확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피부는 이 40대, 60대 모두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피부와 연관한 논문은 조금 더 일찍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이게 2012년 일본에서 나온 논문인데 일본 논문들은 굉장히 조금 디자인이 아기자기하게 재밌습니다. 이 논문은 피부에 그 주름을 만드는 세팅을 일부러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얼굴을 조금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름을 많이 만드는 세팅을 실제로 만들어서 그 자원자들의 얼굴 피부를 조금 보았더니 30대 초반부터 이런 변화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이 보였다고 해요. 그런 걸로 미루어 보아 우리의 예상보다는 조금 이 피부 노화는 일찍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에 대한 지식을 지금부터 잘 알고 계시면서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채팅창 조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콧물 여왕님, 호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노화를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말씀드릴게요. 60대 중반분, 네, 이미영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목주름을 최대한 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목에 생기는 주름이 굉장히 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기관인 머리, 뇌를 지탱하는 기관이어서 중력에 의해서 지는 주름도 있고 또 이제 그 표면 자체가 굉장히 쪼글쪼글해지는 그런 영향도 있죠. 그래서 목주름이 조금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서부터 보습과 선크림 잘 바르셔야 되고요. 뭐 지나치게 높은 베개를 베서 쓸데없이 주름을 더 가중시키는 것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뭐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해 주는 것만으로 목주름이 완전히 펴지기가 어려운 것이 아까 제가 그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목주름을 펴는 시술로는 우리가 그 주름 라인을 따라서 보톡스를 조금 맞아보거나 뭐 최근에는 주베륵과 같은 콜라겐 부스터를 주입해서 콜라겐을 조금 되살려주는 치료, 또 고주파 치료, 또 필러 같은 것들을 주입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금 쪼글쪼글해지는 표면과 깊은 주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피부과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현수님, 선크림에 대한 얘기 제가 잠시 후에 드릴게요. 실내에서도 바르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케바케입니다. 사실 이제 자외선 중에 이제 자외선 A와 자외선 B가 있는데 둘 중에서 어떤 자외선은 창문을 통과할 수 없는 자외선이 또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슬라이드 볼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톤과 결, 윤곽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단 사람 얼굴을 딱 처음 봤을 때 잡티가 조금 많거나 그러면은 이목구비로 시선이 모이는 게 아니고 좀 분산되죠. 조금 지저분해 보이거나 또렷하지 않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잡티는 톤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잡티와는 조금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피부톤이 굉장히 좀 맑죠. 이 피부의 각질 세포가 28일에서 35일 주기로 탈락이 되는데 이런 탈락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각질 탈락 주기가 어그러지니까 조금 칙칙한 안색 위에 있는 잡티가 조금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쯤 해서 잡티를 조금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얼룩덜룩한 세월의 흔적, 검버섯 이렇게 좀 꼽을 수 있는데 요 검버섯은 일광흑자라고도 불리죠. 요게 이제 처음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평평해요. 평평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색소 레이저만으로도 이게 딱 떨어지니까 굉장히 예쁘게 잘 떨어지는데 요 검버섯도 자라납니다. 위로 이게 올라오면은 색소 레이저만으로는 잘 해결이 안 돼서 표면을 살짝 깎아주는 레이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후에 뭐 색소 침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오래 갈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일광흑자, 검버섯은 조금 초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 이외에도 나이가 들면 조금 올록볼록하게 올라오는 것들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비슷하게 보여도 다 진단이 달라요. 자, 첫 번째로 보실 것은 편편사막인데 우리 환자분들이 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점이 아니고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어딘가에서 옮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 장벽의 약한 틈을 타고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번지는 거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화장도 하시고 메이크업 도구, 우리가 자주 쓰는 퍼프나 이런 것들 잘 세척하지 않으시면서 조금 더 옮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얼굴을 자꾸 만지다 보면 내 얼굴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번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편사마귀라고 진단이 되면은 조금 빨리 레이저로 제거하실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사마귀가 깨끗하게 잘 제거된 것 같이 보여도 이게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재발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거하시고 적어도 뭐 한 3개월, 6개월 후에 재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거는 비립종인데 비립종은 보통 이제 눈가라든가 관자놀이에 이렇게 노랗게 마치 눈곱처럼 보이는 그런 알갱이거든요. 근데 이 비립종은 비교적 제거가 쉽습니다.
피부에 표층이 생기기 때문에 레이저로 구멍을 내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잘 빼주면은 비립종은 쉽게 제거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비립종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뭐 알러지가 있거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서 내가 눈가를 자주 비빈다, 만진다 하는 경우엔 또 재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이 내 피부 타입에 비해서 조금 너무 기름지다 하는 경우에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잘 생기는 경우에는 그 근본적인 원인, 피부염이 있을 때 조금 덜 가렵게 하는 항히스타민제도 먹어야 되고 화장품도 너무 기름지지 않은가 점검도 또 필요해요. 그래서 재발하지 않게 하시는 게 또 비립종 관리에는 중요하고요. 이 사진은 일견 비슷해 보이는데 이것은 피지선 증식증이라는 병이거든요. 이게 조금 피부가 오일리한 분들은 노화의 방향이 이게 좀 피지선이 커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살색으로 많이 올라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레이저로 재건해 볼 수 있는데 생기는 깊이 자체가 꽤 깊기 때문에 한 번에 말끔하게 재건되지 않고 또 생기시는 분들만 생기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반복해서 제거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의 흔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것 이외에도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생기는 양성 종양들이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게 되고 이게 치료는 이게 세 개가 엇비슷해도 원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도 피부과에 오시면 잘 들으실 수 있어요. 자외선 얘기를 우리가 이 피부 톤과 결을 유지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선크림을 뭐 해변가에 놀러 갈 때 몸에만 발랐잖아요. 근데 정말 요 사이에는 이 피부 노화의 주범으로 자외선이 꼽히고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베이스 대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 자외선은 크게 이제 UVA와 UVB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투과성이 굉장히 좋아서 창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기는 굉장히 약해서 내가 자외선을 받고 있어도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게 침투력이 굉장히 좋은 자외선이기 때문에 뭐 활성산소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이런 변화를 통해서 피부 노화의 주범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외선 A예요. 반면에 자외선 B는 내가 야외에 있을 때 햇볕을 많이 받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금세 타잖아요. 이런 일광 화상의 주범으로 자외선 B를 꼽을 수 있는데 다행히 창문을 통과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자외선 A를 차단할 수 있는 지수가 PA이고 자외선 B를 차단할 수 있는 지수가 SPF로 표기가 되는데 요 사이에는 선크림에도 이 두 가지 지수가 모두 잘 표기가 돼서 우리가 자외선 A는 노화 방지를 위해서 중요하고 자외선 B는 일광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여서 제품에 각각 다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분이 정말 몇십 년 동안 트럭 운전을 하셨거든요. 근데 창문이 보통 운전석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 얼굴이 이렇게 심하게 주름이 지고 노화가 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분도 공교롭게 작업 환경이 창문이 바로 왼쪽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의 노화가 이렇게 다르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잘 바르시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잘 발라야 하는가? 제가 아까 이 SPF 지수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이고 PA 지수가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수치가 모두 표기된 것이 좋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조금 높은 지수, SPF는 50, PA는 4+ 이상을 권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권고량만큼 충분히 바르기가 정말 어려워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 하나만큼은 얼굴에 다 발라야 되는데 매일매일 메이크업을 하시는 여자분들은 정말 그렇게 발랐다가는 좀 화장이 뜨기도 하고 불편하시죠. 그래서 저도 보니까 권고량의 한 4분의 1에서 반밖에 못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외선 차단할 수 있는 지수가 높은 것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나가시기 한 30분 전에는 흡수가 충분히 된 다음에 나가시는 게 좋아서 조금 일찍 바르실 것을 권해드려요. 이 자외선 차단제도 크게
유기자차, 무기자차가 있는데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반사 산란시켜서 차단시키기 때문에 뭐 바로 바르고 나가도 어느 정도는 보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이렇게 흡수해서 그런 것들이 잘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나가기 30분 전에는 잘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충분한 양을 바를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2번 정도는 내가 연이어서 조금 잘 흡수시켜서 발라준다 하는 개념으로 메이크업 베이스 대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재미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뭐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걸 덧바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톤업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산화철 성분이 들어있는데 산화철이 들어있지 않은 선크림도 많거든요. 산화철이 왜 중요할까? 보통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의 그 색조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그런 색소예요. 산화철이라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블루라이트를 차단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블루라이트 하면은 우리가 뭐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햇빛에 굉장히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블루라이트는 내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할까? 바로 깊이 침투해서 활성산소 유발로 또 피부 노화를 유발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을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바르는데 햇빛에 이만큼 포함되어 있는 블루라이트를 충분히 차단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선크림 위에 이런 메이크업 제품을 덧바르는 게 또 산화철 성분 때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외출을 했을 경우에 뭐 물이나 눈 이런 데 굉장히 반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덧바르는 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얘기가 선크림은 바르는 것만큼이나 지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잘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 클렌징 크림 같은 걸 이용해서 이 선크림의 유성 성분을 확실하게 지워내고 나서 그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닦아내는 게 또 필요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라주기도 어려운데 얘네들을 이중 세안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이지 워시 타입의 선크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행히 1차 세안만으로 비교적 잘 지워집니다. 그만큼 덧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지 워시 타입의 선크림을 쓰실 때는 그만큼 자주 발라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 자외선 차단제는 또 케바케로 바르는 것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 내가 출퇴근을 자동차로 하고 출근해서 주로 실내 생활을 한다. 이럴 때 SPF가 중요할까요? PA가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자외선 B는 창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PA 지수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침투할 수 있는 자외선 A를 잘 차단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리고 아이들 선크림 이중 세안하기 힘들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지 워시 타입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드름이라든가 주사 피부염 같이 염증이 많은 경우에는 이 선크림의 성분 자체가 내 피부를 조금 자극적으로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너무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선크림 이외의 것으로 자외선 차단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울 때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염증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 조금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항산화제 비타민C 세럼을 낮에 여러 가지 공해 물질로부터 방어하는 수단으로 세럼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 비타민C 자체가 자외선에 의해서 파괴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항산화제를 열심히 잘 발랐는데 그 효과를 오래 잘 유효하게 보시려면은 이어서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질문 또 받아볼게요. 주베룩은 직접 주사가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사실 이제 주베룩은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콜라겐 부스터인데요. 그래서 이제 주베룩을 단독으로 주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좋은 물질들 믹스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목적에 따라서 뭐 흉터 치료나 안티에이징 치료냐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직접 주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뭐 스킨 부스터처럼 나는 아프지 않게 맞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뭐 미라젯이라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아프지 않게 깔아주는 방식으로 맞는 방법도 있고 조금 더 깊이 침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고주파 이용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뭐 주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주사와 비슷하게 이제 관 모양으로 생긴 캐뉼라를 이용해서 피부에 전층에 좀 골고루 깔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베룩은 굉장히 유용한 부스터이기 때문에 저 역시 시술할 때도 이제 목적에 따라서 어떤 층에 잘 깔아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시술 방법도 조금 선호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먹는 제품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 비타민 C 말씀하시는 걸까요? 먹는 제품과 바르는 제품 중 어떤 게? 둘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C는 사실 이제 굉장히 피부를 위해서는 좋은 성분이죠. 항산화도 시키고 미백 그런 것들 탄력을 조금 더 증가시켜 줄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산화가 잘 돼서 우리가 바를 때도 유의사항이 좀 많죠. 흡수도 잘 시켜야 되고 그래서 먹는 거랑 바르는 거랑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김정환 님이 비립종을 집에서 짜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눈곱처럼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짜기 쉬운데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늘 같은 걸로 상처만 내시다가 염증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짜지 마시고 병원에 오면 정말 손쉽게 짤 수 있거든요. 레이저로 구멍 내고 안에 있는 내용물만 딱 압출해주면 정말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쪼미님이 네, 자외선이 유리창을 통과한다고 했는데 거실에서 지낼 경우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내가 거실 창에서 계속 있다 정말 하루 종일 있다 그러면 바르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뭐 계속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창문은 저쪽에 있고 난 이런저런 또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라면은 실내 조명상으로 뭐 형광등, LED 조명, 백열등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거든요. 정말 내가 뭐 실내에서 굉장히 어떤 조명하에서 막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조명에서 나오는 양은 굉장히 미미하고 창문의 위치가 또 어디인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은 정말 그 트럭 운전을 하루 종일 하시니까 창문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들어오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꼭 발라야 되겠지만 또 그게 아니라면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수님이 선크림. 네, 저도 이거는 시행착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은 뭐 굉장히 뭐 순하다고 해서 샀는데 저하고 또 안 맞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뭐 눈이 시리기까지 해서 비교적 이런 것들은 시행착오를 조금 거쳐야 되긴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무기자차가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약간 발랐을 때 백탁 현상, 뭐 징크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발랐을 때 조금 희게 보이는 현상은 있고 또 이런 백탁 현상이 있는 것들이 일종의 돌가루기 때문에 지우기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조금 눈이 시린 게 덜했던 걸로 미루어 보아 무기자차가 이런 게 조금 덜 하실 것 같아서 성분에 징크나 티타늄 같은 그런 성분이 있는 것을 보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최근에는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은 아주 친절하게 뭐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비타민C를 매일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얼마나 저는 비타민C는 잘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메가도즈로 드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에 5g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비타민C가 좀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 좀 속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메가도즈를 드시는 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는 최소한 500mg 이상부터 시작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하루에 뭐 1g, 2g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름철에 파우더로 된 제형 같은 경우는 이제 찬물에 타서 먹으면 음료수 대용으로 또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느낌 적게 드실 수 있어서 비타민C는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내용 또 넘어가 볼게요. 또 이제 두 번째 화제로 이제 얼굴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셀카 사진 되게 찍기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목구비가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죠.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찍게 되면 이렇게 눌러주는 평면적으로 보여서 이런 윤곽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친구랑 사진 찍었는데 내 얼굴만 조금 넓게 보이면 그때부터 뭔가 막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막 또 드시기도 하죠. 근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얼굴선이 흘러내리고 하는 것은 서서히 이렇게 지방의 위치가 변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 앞광대 부분, 중간 안면 부위에 지방이 잘 유지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좀 웃었을 때 얼굴도 봉긋하게 올라오고 역삼각형으로 잘 유지가 되다가 이런 지방이 슬슬 이렇게 팔자주름 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좀 더 이제 눈밑 눈물고랑은 조금 도드라지고 지방은 빠지고 이쪽으로 몰리니까
볼은 꺼지면서 이 팔자주름은 조금 더 두드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이 같이 이동을 한다. 볼륨이 많이 부족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보통 저희가 안티에이징 치료를 말씀드릴 때는 어떻게 보면 얼굴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할 때 도배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리모델링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구조물도 적절하게 공사를 해서 좀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좀 튼튼하게 이런 공사 작업을 잘 해야 되는데, 보통 리프팅 그러면 끌어올리는 것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이 끌어올리는 거 이전에 이 안쪽, 피부 안쪽에 이걸 지탱해 줄 수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윤곽이 처지네 하면 레이저부터 생각하시는데, 내 볼륨이 많이 부족하다면 그때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시술들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이제 뭐 필러 같은 걸로 어떤 볼륨이 만들어진 상태를 집어 넣었는데, 최근에는 뭐 주베룩 같이 맨 처음 넣었을 때 볼륨이 바로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내 볼륨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에 대한 니즈가 그래서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기기 전에 뭔가 조금 충분히 잘 채워 넣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시술 중에 하나로 주베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질문에서도 주셨듯이 주베룩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목적으로 주입하는가에 따라서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티에이징 치료를 한다, 피부를 좋아지게 치료를 한다 할 때 또 피부에 잘 깔아주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두진피라는 부분인데요. 이 유두진피가 피부 표피, 진피에서 진피의 가장 상층에 위치한 굉장히 얇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를 타겟으로 해서 주베룩을 예쁘게 잘 깔아줄 수 있으면 정말 효과가 좋을 텐데, 피부가 얇으신 분들을 상대로 이 부분만 타겟을 해서 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라젯이라는 거예요. 이 미라젯은 바늘 없는 주사기라고도 불리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굉장히 순간적으로 강한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젯을 발생시키고 젯을 이용해서 약물을 우리가 원하는 깊이에 촘촘하게 잘 깔아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주베룩을 맞고 싶었는데 뭐 아픈 게 싫어, 바늘이 무서워, 멍드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도 이 스킨 부스터의 개념, 안티에이징의 개념으로 이런 주베룩을 조금 더 잘 받으실 수 있는 중요한 또 시술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염증이 잘 생기시는 뭐 주사 피부염이나 예민한 피부에 있어서도 이 미라젯을 이용해서 주베룩을 깔아주는 시술을 해보았더니 피부가 안쪽에서부터 조금 건강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서 제가 좀 좋아하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베룩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맞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이 시술 자체에 대해서 뭐 주사나 멍드는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김지은님. 안녕하세요. 저는 얼굴이 갸름해 보이고 싶은데 보톡스를 맞아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슈링크가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얼굴선 정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유형인가를 조금 보셔야 돼요. 나는 기본적으로 얼굴에 좀 살도 좀 두덕하게 있는데 좀 처짐이 문제가 된다. 그럼 뭐 슈링크, 울세라 같은 그런 고밀도, 초음파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열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내가 타이트닝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런 치료들이 도움이 되고, 네, 광교맘님,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엄청 타셨다고 하네요. 빨리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외선 영향을 많이 받으셨는데 피부가 자연적으로 이제 각질 탈락되는 시기가 28일에서 35일 정도는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까맣게 조금 있으신 상태가 지속이 될 텐데, 이때도 우리가 회복을 조금 빨리 시켜주기 위해서는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 많이 드시고요. 보습이나 이런 거 해서 상하지 않게 피부가 그동안에 회복이 되는 걸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너무 탔다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보습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타면서 피부가 또 건조해지고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복 기간에 보습제를 잘 바르시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티코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주사 피부염 때문에 아이고 네 고생 중이시군요. 농포는 없고 발열, 얼굴이 뜨겁고 홍조, 따갑고 이런 증상이 하루 24시간. 항생제 일주일. 항생제 일주일만으로 해결되기가 꽤 어렵습니다. 주사 피부염은. 이게 농포가 없다고 하면은 겉으로 올라오는 염증은 조금 적으신 상태긴 한데 기본적으로 열감이 있으셔서 지금 혈관을 중심으로 어떤 염증이 계속 생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사 피부염에서 항생제를 드시는 거는 이런 염증을 조금 줄여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감염과 염증은 또 다른데 균을 죽여주는 목적이 아니고 이 혈관 주변의 염증을 조금 줄여주는 목적이어서 항생제는 조금 오래 먹고요. 최근에는 이런 열감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는 약제들, 뭐 베타 차단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데놀 같은 것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따갑고 당기고 가렵다. 지금 장벽에 분명히 문제가 있으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을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초음파 치료 같은 것도 받아보실 수 있고 먹는 게 항생제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사 피부염은 이 증상에 따라서 좀 대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좀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열감 때문에 너무 힘드실다고 하시면은 뭐 차가운 수건을 직접 대는 것보다는 조금 적당한 정도의 물기 이런 걸 조금 수건에 묻혀서 대고 있는 것들. 또 제가 또 추천드리는 방법은 얼음을 물어서 체온을 조금 낮추는 방법들.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사 피부염 열심히 보시는 피부과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주사 피부염이야말로 조금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먹는 약, 바르는 약 단독으로 좀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조금 어느 정도 그런 피부 장벽이 회복이 됐다고 하면은 혈관 레이저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근본적으로 혈관 부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최종수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남성 제모. 네, 제모. 아프죠. 왜 아플까요? 털의 밀도와 굵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많아서 사실 남성분들 제모할 때 처음에는 이제 뭐 인중이라던가 턱만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거울을 보다 보면은 얼굴 전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제모 시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후에 뭐 모낭염도 좀 잘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모하고 나서 후처치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 뭐 바르는 항생제 이런 거 좀 발라서 모낭염 안 생기게 좀 하면서 반복 치료를 5회 이상만 하셔도 이 수염 나는 빈도나 빈도, 밀도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후에 트러블 나는 빈도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남성 제모는 정말 만족률이 좋아요. 그래서 조금 받으시는 동안에 아프시더라도 충분히 참을 만한 고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래서 제모 시술 하시면 이후가 정말 편합니다. 쪼미님, 얼굴이 붉은 편인데 터질 듯하게 빨갛게 보인다고. 그쵸? 그래서 사실 이제 안면 홍조가 심하신 분들은 얼굴이 붉어질 수 있는 상황을 좀 많이 피하려고 하셔서 운동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운동을 안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운동을 더 하시는 상황이 좋을 수도 있어요. 조금 깊게 들어가는 얘기이긴 한데 이게 자율신경계의 밸런스가 안 맞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분들은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혈관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보통 그런 검사들을 해서 운동이 필요한 경우는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 대신 이제 강도나 이런 건 조금 조절해 드리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면 홍조 환자나 주사 피부염 환자에서 얼굴이 막 터질 듯이 붉어지는 것은 내 체온이 올라갈 때 보통 우리가 땀을 흘리거나 뭐 이 얼굴에 홍조를 끌어올리거나 해서 체온을 낮추거든요. 근데 이 보상 기전 자체가 안면 홍조가 심하신 분들이나 주사 피부염이 심하신 분들은 땀이 잘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얼굴에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서 체온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자율신경이 잘 활성이 안 되면서 땀이 안 나는 거일 수도 있어서 언젠가 한 번은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도 좀 많이 드시면서 운동도 해보고 땀도 좀 내보는 연습을 해야지 이게
온도를 낮추는 기전에 보상 기전이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가 조금 맞게 되는 거죠. 땀도 조금 흘리고 얼굴도 혈관을 확장시켜서 체온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쭈님 감사합니다. 네. 도루묵이님이 발가락 관절염이 생겨서 콜라겐 영양제가 피부에 도움이 될까요? 이건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요새는 콜라겐 영양제도 사실 이게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됐던 것이 콜라겐의 분자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분해가 돼야 되고 분해가 되다 보면 아미노산으로 쪼개지고 그게 다시 흡수가 돼서 뭐 비타민 C 같은 것들이 풍부할 때 다시 콜라겐으로 흡수가 돼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 그 중에 일부만 피부에 작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조금 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콜라겐도 많아서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콜라겐을 드시는 분들이 꼭 같이 드셔야 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C예요. 이게 비타민 C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콜라겐 제합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콜라겐만 드실 게 아니고 콜라겐과 비타민 C를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쭈님이 또 질문 주셨네요. 주사 피부염 치료하면서 미라제 주베룩 시술 가능한가요? 제가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사 피부염 치료할 때도 순서가 있거든요. 얼굴에 지금 염증도 너무 심하고 혈관 확장이 심한데 처음부터 미라제 주베룩을 하자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급한 불을 조금 끄고 지금 막 산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불을 먼저 끄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베룩 시술을 좋아하는 게 기본적으로 진피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주사 피부염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피부에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콜라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거든요. 콜라겐이 녹아 있으면 그만큼 혈관이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불을 끄고 나서 다시 한번 건강한 진피로 되살려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게 일단 뭐 홍조가 재발하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어쨌건 건강한 상태로 회복을 시켜야지 우리가 조금 건강한 피부, 노화가 좀 덜 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저는 주베룩을 다지기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아까는 그 시술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요 얘기는 우리가 일단 표정을 조금 고치는 습관만 해도 노화가 더디 올 수 있다라는 걸로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 심술보, 마리오레트 라인이 도드라지는 이유는 지방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에 뭉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실 굉장히 무표정한 얼굴을 이렇게 무심코 들어서 거울을 보면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무서운 표정일 때가 많아요. 바로 이 입꼬리 내림근이 과다하게 수축하고 있으면 이렇게 무서운 표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런 표정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입꼬리 내림근의 수축이 있으면은 점점점 이렇게 표정이 무서워지면서 마리오레트 라인도 도드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과도한 근육의 수축을 막기 위해서는 뭐 마사지를 좀 해본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내가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으면은 요 근육에 보톡스를 맞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스마일 보톡스라고 해서 과도한 근긴장을 조금 풀어주니까 입꼬리가 조금 예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보톡스 맞기까지는 싫어. 그러면 우리가 입꼬리 내리는 근육을 강화시키지 않는, 그러면 오히려 그 반대 방향 기랑근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운동을 해주면 좋겠죠. 우리가 부족한 근육을 PT하듯이 이런 부분의 근육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근육이 있는데요. 바로 이 큰 광대근과 입꼬리 올림근이에요. 큰 광대근의 위치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요 입꼬리를 귀에 걸어준다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활짝 웃었을 때 이렇게 조금 수축시킬 수 있는 근육이 큰 광대근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활짝 웃을 일이 별로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조금 웃으려고 노력하시려면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보시고 그런 일도 많이 만드시고 하시면 좋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 활짝 웃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2-3번 정도 거울을 보실 때 이렇게 팽팽하게 근육을 당겨주시는 거예요. 10초간 유지했다가 또 풀어주고
다시 10초간 유지했다가 풀어주고 마치 내가 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 근육을 자꾸 쓰이는 그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이쪽 근육이 타이트닝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근육이 이 입꼬리 올린근인데요. 입꼬리 올린근은 하는 자세로 입꼬리를 약간 옆으로 당겨준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하지 않는 표정인데 은근한 미소. 하지만 긴장은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하시고 있는 자세를 10초를 유지했다가 풀고 이런 것들도 반복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의식적으로 조금 노력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하는데 뭐 양치할 때나 내가 거울을 무심코 봤을 때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정말 그래서 이 중안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에 대해서는 유튜브로도 정말 재미있는 컨텐츠가 많더라고요.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동안 피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톤이나 결, 윤곽 모두 어떻게 우리가 노화가 되고 생활 습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안 피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에 이 톤, 결, 윤곽이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노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잘 갖추고 거기에 합당한 생활 습관을 잘 실천하고 적절한 항노화 시술을 받는 이 3박자가 잘 갖추어지는 것도 이 동안 피부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새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인데요.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다른 얘기, 질문 받아보면서 얘기 좀 더 드려볼게요. 네, 아까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이 있었는데 고압산소 치료가 보통 이제 피부 재생 이런 것들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흉터나 화상 뭔가 조금 긴급하게 수복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피부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치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를 하시는 게 정말 긴급하게 피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이 됩니다. 미간주름이요? 있던 주름 아니면 예방일까요? 미간주름이야말로 정말 표정 습관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게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노안이 오다 보면은 더 그런 경향이 심해지죠. 그래서 일단은 시력을 잘 교정하셔야 되고요. 습관적으로 찡그리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보톡스 맞아주시면 좋은데요. 이게 보톡스를 맞다 보면은 내가 찡그릴 수 있는 거를 의식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주름이 어느 정도 깊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죠. 그럼 더 깊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 돌아와도 그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톡스를 맞고 있는 기간만큼은 시간을 번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미간주름은 습관적으로 찡그리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꼭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도 되는 거고요. 근데 너무 깊어진 이후에는 보톡스만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그때는 조금 뭔가 채워넣는 시술들을 조금 해주셔야지 주름이 좀 더 펴질 거예요. 하관이 작아서 고민인데 필러가 도움이 될까요? 그쵸. 하관이 저도 약간 이 턱이 없는 편이어서 네, 그런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요 턱에 채워넣을 수 있는 칼슘 필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얼굴의 그 세 부분 이렇게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필러 도움이 되죠. 특히 이 하관으로 노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쉴 새 없이 말하고 먹고 이러면서 이쪽 근육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주름도 보면은 교정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하안면이고 그래서 마리오레트 라인, 입 주변 주름 이런 것에 굉장히 또 복합적인 치료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시술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여기를 당기는 운동 말씀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힘을 꽉 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도 약간 멍 때리는 표정, 입도 조금 벌리고 여기 긴장을 푸셔야 돼요. 여기 힘을 꽉 주면 오히려 이 주름이 깊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관의 힘을 의식적으로 조금 빼는 연습. 저는 그래서 일을 할 때 일부러 입을 좀 벌리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관의 힘이 조금 빠집니다. 고주파 중에선 써마지가 제일 좋을까요? 하고픈데 가격이 고민돼요. 일단 써마지가 오리지널 장비로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신뢰성 있는 시술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 근데 뭐 써마지를 대용할 수 있는 좋은 고주파들도 많이 나왔고요. 저는 비용이 가장 핸디캡으로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은 써마지 단독 시술과 그러면 써마지와 비슷한 고주파 시술과 뭐 주배로를 같이 한다던가 그렇게 병합했을 때 이 부분이 결과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합 시술의 장점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써마지 너무 하고 싶은데 가격이 조금 부담된다고 하면은 써마지와 비슷한 장비를 하면서 조금 부가적으로 좋은 그런 콜라겐 부스터 시술 같이 하시면 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갈이가 심하면 얼굴형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의 근육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는 보톡스도 같이 맞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측두근도 보톡스 많이 맞으시는 부분입니다. 얼굴이 비대칭이 되기도 하고 한쪽 근육만 많이 이렇게 비율을 하면서 근육이 많이 비율을 하면 근육만 커지는 게 아니고 상호작용으로 뼈도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얼굴형이 완전히 조금 많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이갈이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교정할 수 있는 만큼은 보톡스를 교정하실 수 있어요. 뭐 최근에는 또 하이프 시술해서 일부러 이제 이 얼굴의 비대칭을 그 강도를 달리하면서 좀 대칭을 맞추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동안 피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동안 피부, 보통 이제 갑자기 내 피부가 늙었다 그러면은 시술에 대한 그때부터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세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매일매일 하는 그런 뭐 데일리 스킨케어라든가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건데 그것만 해서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좋은 습관들을 정말 차곡차곡 빌드업 해주시는 게 중요해서 정말 피부를 위해서는 순한 보습제 꼼꼼하게 잘 바르시고 귀찮아도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고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클렌징 꼼꼼히 하는 습관 이거 중요하고요. 플러스로 뭘 더 해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강조하는 항산화제, 비타민C 잘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타민C 영양제를 또 드시면은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스트레스 관리 모두 중요해요. 피부도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피부만 좋게 만드는 시술이 있다기보다는 내 몸이 자연스럽고 건강해지면서 피부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나는 그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어. 뭐 땀 흘리는 건 굉장히 싫어 하셨던 분들은 날씨도 이렇게 선선해졌으니까 조금씩 몸에 좋은 습관들 덧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여서 오늘 내용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